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세금하면은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수 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 개정안은 오후에 이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처리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처리가 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세 번째로 연금 개혁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합의안을 보면 일단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안. 이거는 한 번에 다 올리는 건 아니고요. 네. 내년부터 이제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되는 것이고요. 소득 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 대체율은 70%였는데 당시에 재정 고갈 문제 등이 이제 불거지면서 1차 개혁 때 60%, 2차 개혁 때 50%로 조정된 후에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까지 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군 복무 그리고 출산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고요. 네. 자녀 수,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을 하고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 이제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는 데도 합의를 했고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도 이번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곧 열릴 예정입니다. 예, 자 모수 개혁에 이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제 구조 개혁이라는 더 큰 난관이 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요? 네, 일단 모수 개혁은 기초연금을 비롯해서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까지 아우르는 우리 전체 연금의 소득 보장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설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 그다음에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장기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일단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논의한 뒤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고요. 네, 이 네. 특위에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에서 6명, 또 비교섭단체에서 1명 이렇게 모여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네. 구조개혁 논의 과정 일단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안정화 조치로 정부가 제시했던 게 자동 안정화 장치, 이게 대표적인데 네. 이것만 놓고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굉장히 크고요. 시민단체의 반발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에 어떤 합의를 이뤄낸다라기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여야 간의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그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격 재지정했습니다. 네. 지금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꽤 빚어지고 있나 봐요. 불가피한 거겠죠. 35일 만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지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게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니라 이 구 단위로 한꺼번에 다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강남 3구, 용산구까지 전체가 다 지정이 되면서 지금 이거는 실수요자들에게까지도 불똥이 튄 상황입니다. 네. 토어제 재지정 발표가 어제 오전이었지 않습니까? 지정 기간이 그런데 오는 24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6개월 동안 기간을 두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이 얘기는 23일까지는 이제 기존처럼 토어제 해제 때처럼 네. 이제 갭 투자 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20일이잖아요.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상황은 23일까지는 계약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가계약 상태에 있는 뭐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계약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뭐 계약을 그대로 강행을 하든지 결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일단 매수자 매도자의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갑을 입장이 좀 뒤바뀌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호가를 뭐 주 단위로 뭐 억 단위로 올려도 뭐 계속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집을 팔려고 했던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려서라도 지금 일단 23일까지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는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사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계약금을 먼저 이제 입금하고 가계약을 하신 분들은 네. 이 계약금을 손해를 보서라도 계약을 취소하는 게 맞나 이 고민이 커지는 네.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토어제가 재지정된다고 하고 지금 정부가 전반적인 뭐 대출 규제부터 전반적인 규제를 다시 강화하려고 하는 분위기니까 자칫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게 정말 비싼 가격에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강남구 서초구 이런 지역이라고 해도 토지거래 허가제와 상관없는 지역에 이제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네. 이런 지역들에 이제 주택을 사려는 분들 실수요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당황스러운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살면서 뭐 앞으로 살 집을 갭 투자 형태로 사려고 했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었던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구 단위로 통째로 이게 묶여버리니까 갑자기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이주 계획 등의 차질이 다 빚게 되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 강남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빚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애꿎은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니까 정말 한 달짜리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시장에 2차 충격과 혼란을 준지 또 한 번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토지를 확대해서 재지정한 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좀 네.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꽤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35일간의 토어제 해제 기간 동안 강남 아파트의 위력을 정말 다시 한번 보여준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서울시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강남권 아파트의 가치와 희소성은 역설적으로 더 올라가게 돼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역시 강남이야 이런 심리가 더 굳어지면서 지금 토어제가 6개월 단위로 지금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6개월 뒤에 혹시 보통 1년하고 또 재지정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을 지금- 했었잖아요. 그것도 연장. 지금 논란이에요. 왜 6개월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통상 1년 단위로 지정을 했었는데 정확히 하면 6개월도 넘어요. 6개월 한 엿새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고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인 여러 이 맞물린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떤 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토어제가 6개월 뒤에 혹시 풀리면 난 언제든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대기 수요도 많아질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토어제를 현재 묶이지 않은 나머지 다른 서울 지역들 그러니까 갭 투자가 가능한 서울 지역이 되겠죠 이런 네. 쪽으로 주택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애초에 지난달에 그 토지거래 허가제 그 해제할 때 그 네. 이제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꾸로 이번에 다시 지정하면 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오세훈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이 애매해요. 네. 토지거래 허가제를 재지정을 하면서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전화이복, 집값 안정 측면에서 전화이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재산권 침해나 주택 가격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게 맞다고 한다. 이게 자기 신의 철학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지정을 하면서 집값 측면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게 자기 모순. 이다 이런 지금 논란도 어쨌거나 있는 상황이죠. 당장에는 몇 억씩 이제 좀 조정이 되고 하니까 일단 갭투자 같은 건 묶이게 되니까. 네,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건 그러면 네. 토어제 해제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돌아갈 수 있겠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가 얼마예요? 6,200조 원. 6,200조 원을 네. 돌파했다고요. 돌파한 겁니다. 예. 이게 그 우리나라 가계 기업 정부 부채 다 합친 거고 이게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인데요. 작년 3분기 말 기준 원화 기준으로 비금융 부분 신용을 봤더니 6,222조 원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이게 1년 전보다는 250조 원, 전 분기보다는 55조 원이 더 늘어난 규모고 이 총부채 규모는 추세로 보면 확실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네. 2021년 1분기 말에 5천조 원 처음 넘어섰고 2023년 4분기 만에 6천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네. 부문별로 보면은 이제 그 기업 부채가 2,798조 원, 가계 부채 2,283조 원, 정부 부채가 가장 적습니다. 1,141조 원인데 증가율을 보면 정부 부채 규모가 증가율은 최근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증가율만 봐도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는 2%대 늘어난 반면에 정부 부채는 11% 넘게 급증한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총부채 비율만 보면 247.2%로 이거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습니다. 네, 삼성이 주최한 이제 청년 취업 현장 간담회에 이재명 대표가 방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첫 회동을 갖게 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매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 뭐 이런 덕담도 건넸고요. 두 사람은 인사말을 나눈 뒤에 10분가량 또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네. 애초 이 자리에 이제 관심을 기울였던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재계의 주요 이슈,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특별법 같은 이런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이와 관련한 대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안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재계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의 만남 자체에 좀 적지 않은 기대를 거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재명 회장은 뭐 명실공히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뭐 우클릭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만남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서 보고 있는 재계의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순서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또 상담 내용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난 12일이었나요? 네. 그 정부가 이제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네. 취득세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유산세하고 유산 취득세 어떻게 다른 건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 네. 남기신 유산 총액 네. 을 이제 전체로 보고요. 네. 공제를 거기서 각각 공제를 뺀 다음에 네. 세율을 누진세율을 거기다 적용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래서 재산가액이 높아져 가지고 과세 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액 부담이 늘어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OECD 국가에서 이 방식으로 하는 데는 4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바꾼다는 것은 이제 남기신 유산 금액을 각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받은 금액 기준, 네. 네, 받은 금액 취득한 걸 기준으로 해서 네. 공제를 각각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자녀는 자녀 공제, 그다음에 추가 인적 공제는 각각 받아서 네. 남은 금액을 과세 표준해서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네. 이제 높은 세율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아무래도 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과세 방식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세부담이 좀 줄어들고 네. 사실 나는 1억을 받았는데 네. 전체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물론 맞습니다. 예. 그건 이제 세율 구간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다른 구간에 받으면 좀 억울하다 생각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예. 근데 또 이제 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네. 해요.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 아니 부자 감세라는 그 개념은 네. 우리가 상속세가 20년 전, 30년 전에 한번 보시면은 네. 그때 과세인원이 4,000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슈퍼리치라는 거잖아요. 그때 2,00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엔. 사실. 예. 네, 네. 그러면 슈퍼리치인데 지금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해당돼 버리면 네. 이 상속세의 과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세 목적은 상속세는 왜 부의 이전을 부를 막는 기본보다 거. 훨씬 많이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네. 그것에 좀 그보다 담세력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종합부동산세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9억 12억 넘는 것에다가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산가들에 대해 부과된 세금이었던 것이지 네. 이건 대중세는 아니었던 거죠. 네. 일반 국민들 상대로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약 상속 이내에 13%가 과세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5년 이내는 이 추세로 가면 20%가 과세된다는 얘기인데 아. 그러면 10명 중에서 5명, 2명 이상 과세되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전체 국세 중에서 OECD 국가는 0.4% 정도밖에 과세가 안 돼요. 상속세로. 아, 이게 네. 극히 부분적으로 과세되는데 우리는 2.4%니까 아. 약 6배가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체적으로도 국가 간에도 안 맞다는 거죠. 네. 균형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적 공제에 대한 내용도 개편안에 좀 담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게 작년에 정부가 개편안에 담았던 거하고 내용이 변동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네,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민주당 안은 네. 예, 배우자 공제를 5억을 더 올리고 네. 5억이 기본 5억을 5억 더 올려서 10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 공제든 일괄 공제를 5억을 8억으로 올려서 3억 네. 정도 더 올려주는 형태. 그래서 기본이 18억 정도는 세금 없도록 해주겠다는 안이었는데 네. 이제 정부안은 자녀들을 1인당 5억씩 해주는 형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산 취득세 계열 쪽으로 그때 공제를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이게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산 취득세에서 도입되면서 네. 배우자 공제도 지금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고 네. 그다음에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끌어올리겠다 하니까 네. 예, 이제 두 가지 다가 지금 돼버리는 거죠. 배우자 공제도 올라가고 자녀 공제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전에는 존행 공제는 일괄 공제에서 미성년자 공제라든지 장애인 공제는 다 포함시켰는데 네. 이번에는 자녀들 각 개인별로 추가로 또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공제액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도 냈지만 이게 결국 통과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유산 취득세로의 그 전환, 네. 또 인적 공제 이 부분, 네. 이것도 합의가 안 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어때요? 안은 네. 시스템을 고치는 데까지 상당히 갖추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2028년까지는 지금 이거를 1월 1일 2028년 아마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당장 26년, 27년도는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느냐. 네. 그러면 당초 민주당 안대로라도 공제라도 늘리자. 네. 그래서 배우자 공제 5억, 그다음에 일괄 공제 3억을 늘려서 네. 18억을 늘려서 2016년, 2027년, 26년은 시행을 하고 네. 28년도부터는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네. 하는 것이 민주당 안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아무래도 이거는 유산 취득세 계통은 이거는 합의를 해줄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게 그러면 국회에 올라갈까요? 5월 달에 정부안이 나온다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 안도 나오면 민주당 안 건은 2026년, 27년에 시행하는 거고 네. 지금 정부안은 통과되더라도 2028년에 시행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상속세법 그럼 개정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여도 포함되는 증여는 지금 손을 지금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증여는 이번에 포함 안 됐다고 보통 상속세 했습니다. 증여세를 같이 가니까 같이 많은 가줘야 분들이 맞는데요. 증여도 포함되는 줄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니란 네, 말씀이시죠?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올해 전국의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3.65% 올랐다고 하던데 네. 그리고 이제 강남 네.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또 네. 한 뭐 10% 넘게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네. 곳이 있겠죠? 특히 세율 과정이 달라져 버린 사람들은 네. 세부담이 2배까지, 예, 2배까지는 안 되지만 20% 이상, 예, 그게 인상률보다 2배까지 가까이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많이 올랐으니 뭐 그만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세 내는 것은 어. 네,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전 국민이 뭐 강남에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지금 과열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제시정도 나왔습니다마는 네. 그냥 옛날부터 살던 분이 그 가격이 올랐는데 네. 지금 더 이상 수입이 없어서 네. 세금을 더 내야 그래서 된다면은 이제 1세대 1주택자라 장기 네. 보유자라든지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되고 있지 이제 않습니까? 종부세는 네. 상당히 잘 돼 있는데요. 재산세 쪽이 조금 아직 네. 디테일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께서 증문즉답 명쾌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 번호로 상담 내용 보내주십시오.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네, 본격적인 세무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질문 올려주신 분입니다. 배상진님의 사연입니다. 이게 제가 미리 좀 읽어봤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대표님. 네. 1가구 2주택자 임대소득세 예외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보유주택 중 한 채는 부산 해운대의 8천만 원대 반지하 빌라인데요. 이게 배관 문제로 2020년 이후 방치돼서 임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구입한 창원의 다가구 주택 은 창고와 4가구를 임대하고 있는데 보증금 합계가 6천만 원이고 임대소득이 연 1,1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 구입 이후에 지금까지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가 수준의 빌라는 임대를 할 수도 없고 제가 살 수도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서 힘듭니다. 자, 12억 미만의 다가구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발생하는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한 빌라가 사실상 폐가 수준임을 세무당국에 알린다면 1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우선 폐가라는 개념은요. 네. 수리비가 신축비보다 더 들어갈 정도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가에 있는 집을 10년째 방치해 놔가지고 네. 거의 쓰러지기 직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네. 이렇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네. 전체적으로 외관은 번듯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폐가로 봐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빼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받는 월세가 네. 연 1,100만 원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분리관세가 되기 때문에 네. 세무서에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시면 50%가 예, 비용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필요경비에서 또 기본공제가 400만 원이 돼요. 그럼 거의 많이 그럼 거의 떨어지네요. 100 몇십만 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리과세 세율로 15.4%를 내니까 네. 납부세액은 10만 원도 몇십만 안 돼요. 원도 안 되겠는데.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하셔야 하셨나? 돼요. 네, 하셔야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안 하고 세를 주는 거는 불법은 아닌데 불법은 아닌데 모르고 네, 안 하셨을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 더 크니까 예.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됩니다. 구청에 등록을 안 해도 네. 구청에 등록까지 하면은 네. 필요경비 비율이 50%가 아니라 60%또 올라가요.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건 미달이 근데 되죠. 구청에 그러면 등록하면 어느 이제 그거는 일정 기간 이상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지니까 네, 네. 그건 하지 말고 세무서만 사업자 등록하세요. 네. 그러면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네, 게 네.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다음 전화는 휴대전화 끝자리 2943 네. 번님의 사연입니다. 59세 남성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그 3, 4억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 1억 7천대 아파트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두 채란 말씀이시겠죠?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앞으로 3, 4년 후에 퇴직금으로 집을 하나 더 사서 월세를 받아 노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1가구 3주택이 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괜찮은 선택인지 네, 이거 많이 궁금합니다. 이러셨어요. 괜찮은 선택이 맞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는 인별과세거든요. 인별과세.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세 채를 가지면 네. 여기 전체적으로 본인이 세부담이 돼버리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배우자가 선택을 해서 취득을 네. 해서 예. 6억 이하니까 저기 증여세도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 전체가 다 과세 미달이거나 왜 6억 이하? 또는 그러니까 이분은 6억 이하일 거를 살 거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경기도 3, 4억 대 퇴직금을 살고 계시고 예, 1억 7천 퇴직금으로 되고 퇴직금을 하시니까 퇴직금이 뭐 6억 7억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하면은 6억 증여세가 미만으로 없으니까 배우자 명의로 사면은 네. 두 분 다 2천만 원 이하가 되니까 네. 아까처럼 세무서 합자 등록만 해도 네. 세부담은 기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배우자가 안 계신 분이라면 혼자서 인별과세에서 네. 1가구 네. 3주택일 때 네. 그런 경우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괜찮은 방법인데 웬만하면은 네. 연간 수익 금액 2천만 원 안 넘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 160만 원이면 2천만 원 안 넘는데 네. 월 170만 원 넘어가면 2천만 원이 딱 넘어가거든요. 아 그러면은 합산과세 굳이 10만 원을 더 받아가지고 네. 세금을 많이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천만 원이 넘으면 얼마나 세부담이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다른 소득까지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또 종합세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퇴직하고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건 상관이 없죠. 합해지나요? 국민소득은 크게 연금 상관없고요. 네. 그거는 안 빠질 것이고, 네. 예, 저기 그 의료보험인가요? 네. 예, 건강보험료는 올라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 전화 연결부터 해볼까요? 네.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예, 저는 경기도에 집이 한 채 있는데요. 예, 해외에 집을 한 채 사려고 그래요. 예. 그럴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의 집 한 채는 지금 시세가 얼마나 가나요? 시가가? 시가가 아마 10억은 좀 넘고 15억까지는 아, 안 그래요? 같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사시려는 집은 어디다 사시게요? 그건 호주예요. 해외. 호주. 예. 해외에 사시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예. 네 우리나라 주택 비과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럼 나라마다 다른가요? 아니 우리 국내에 있는 주택 수 갖고만 따지기 때문에 네. 해외에다 투자하시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 주택을 안 들어오고요. 네. 대신 해외에다는 집에 한 채만 있어도 그거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반면에. 아, 그러면 1인 2주택으로는 취급 안 하는 아 그렇습니다. 우리 2주택 한국에서요. 취급은 국내 주택 수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취득세는 그 나라의 취득세를 내야 그렇게 되나요? 되겠죠. 한국 네, 취득세가 한국은 아니고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만일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가게 되면 또 네. 달라지나요, 세금이? 그거는 그쪽에서 이제 판단해 보셔야 얘기했지만은 한국에서는 한국은 상관없습니다. 없네요. 네. 아, 네. 그러면요. 네. 기존에 이 집을 팔고 해외에 사야 될지 아니야 네. 될지 그것도 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만약에 영주권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신다면 예.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아, 그 비과세 요건은 미리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 국내에 네. 있는 집이. 네. 아. 그리고 국내에 있는 집이 만약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짜리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 출국하기 전에 팔으셔야 돼요. 아니. 비과세는 출국하고도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를 해주는데 네. 8%짜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는 거는 출국하는 순간 비거주자가 돼서 안 해주거든요. 아, 네. 비교주자님 무슨 네. 말씀인지 알겠네요. 네, 네. 그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네.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하고 똑같습니까? 영주권자면은 외국에 우리 가 있지만 세법에서는 네. 거주자냐 비거주자만 갖고 따지지 네.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는 거는 이주 허가를 받았거나 현지 왔다 갔다 하는 분은요. 아 그거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전체 재산을 팔고 가족이 다 나갔다면 아. 그거는 비거주자라고 볼 가능성이 높죠. 아. 네, 그때는 이제 비과세가 안 돼버리거든요. 예, 네, 그러면 해외 국가는 어떤 국가든 한국에서는 네 상관없습니다. 한국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네, 해외 국가의 법에 따라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나라마다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이제 영주권을 받았어요. 네. 근데 재산을 여기서 국내에서 2년 동안 살았지 않았던 거는 네.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비과세 요건은 아. 국내 내국이나 똑같고 네. 대신 비거주자한테서는 비과세를 안 해주는데 네. 다만 국내 살다가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네, 네. 거주자였으니까 네, 네. 출국하고 2년 안에만 팔면은 봐주겠다는 거죠. 네. 그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네. 8%짜리 적용은 네. 그 법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출고하고 나면은 8%짜리 안 해줘요. 8%짜리가 뭐예요? 매해 장기보유 8% 해준다는 2%짜리가 원칙인데 네.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보유 보유? 4% 각각 해서 8%짜리 특례를 해줘요. 네, 네. 그래서 10년 거주하면 80% 해주죠. 예. 그 특례 규정은 예. 출고한 날 이후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국 전에 다 채워서 80%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네. 나가시는 후부터는 안 돼 버리니까 비거주자가 돼가서 그 순간부터 80% 적용은 안 돼요. 세금 걱정되시면 한 1년 더 있다 나가는 것도 고려하셔야 되나요? 팔고 나가셔야 된다. 팔고 나가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2013년 5월 대구 달서구 38평 신규 아파트를 입주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 10월 그 예. 공공면 공공리 그 시골 주택 있죠. 9구 예. 제곱미터 이하. 예. 그걸 저희 상속을 받았어요. 제가 예. 앞으로. 예. 그리고 25년 2월에 예.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또 신규 입주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 3년 내 기존 주택 3년 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소를 지금 어머님 계시는 주소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 네. 주소가. 네. 그러면 비과세가 되나요, 이게?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 서로 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머니하고 달리 살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으면 세대를 각각 달리 보는 거고요. 입증이 불분명하면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기셔서 실제 거주지로 옮겨 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시에 상속주택하고 일시적 1세대 주택 두 가지는 동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네. 여쭤볼게요. 2013년 10월 달에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그 주택을 상속받았잖아요. 시골 주택. 네. 그 당시에 주소지는 상관없나요? 제 주소? 동일 세대로 들어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주소 같이 안 돼 있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안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대신 어머니와 같이 있어서 어머니가 또 다른 주택을 하고 계시면 안 계세요. 어머니 다른 주택은 없어요? 예, 그게 제가 상속받은 주택에 지금 시골에 어머님하고 제 주소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리단이. 현재는 지금은 니에 어머님하고 같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제 지금 주소가. 실제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내가 거기죠. 사는 데도 저 시골이죠. 그러면 아버지 자꾸 돌아가셨을 때는 어디 살고 계셨어요? 그때는 제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동일 예. 세대가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같이 사시는 건 상관없어요. 아, 그렇죠. 네네. 어머니가 주택이 예. 없잖아요. 예, 없어요. 네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 주택을 안 갖고 계시니까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곳으로 아니 옮기시 어머니가 굳이 안 하셔도 옮겨도 되네요. 왜냐면 상관없어요. 주택이 없으시니까. 네네네. 예, 그 기본적인 말입니다. 전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문의 주신 분의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를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아내 명의로 시골에 보유한 지 30년이 된 과세표준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제 명의로 부산시에 과세표준이 4억이 조금 넘는 시가가 12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 소재 아파트는 임대 계약을 해서 보증금 150만 원에 1,500만 원인가요? 네. 월세 170만 원의 월세를 놨습니다. 다른 기본 연금 소득 외에 그러니까 아내가 공무원 연금 수령 중인데 이렇게 다른 기본 연금 소득 외에는 고정 소득이 없는데요. 절세 등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또 후년에 그 임대소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지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지 처음 월세를 받게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절세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아파트는 이제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하고 세무서만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일단 세무사로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네. 안 그러면 가산세를 먹으니까. 네. 근데 이게 170만 원 받으면 딱 2천만 원 약간 넘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딱 그거네요. 네. 그러면 월세를 160만 원 받으면 2천만 원 이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네.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는데 10만 원씩 덜 받은 것이 연간 120만 원인데 네. 세금은 또 120만 원 정도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세금이 예. 10만 원 깎아주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네, 그건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보증금을 조금 더 받으시고 월세를 내리셔서 네. 예, 2천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그러니까 보증금은 1억 5천인 것 같거든요. 네. 1억 5천에 170만 원인데 지금 월세 임대 소득이 상관이 있는 거지 보증금은 상관없는 상관없습니다. 거죠. 3억 이하라서 네. 합산이 안 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68에 1002번 1003번으로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1236번님의 질문입니다. 2014년 이전에 3회에 걸쳐서 약 1억 5천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2005년에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면 2025년에 2025년에 예.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면 앞에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셨는데 증여세는 이 누구한테 부가저축권이 증여를 받았는 거 이제 동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이든 뭐 배우자든. 네, 동일인 것 같은데 일단 증여세 부가저축 기간은 15년이지만 15년이에요? 네, 15년이에요. 10년이 무신고자는. 아니고요? 예, 15년이에요. 근데 10년 이내 것만 합산이 되니까 네. 10년 이내 것이 증여 있는지 없는지를 세무서에서는 파악을 하지 네. 10년 넘어간 것까지는 조사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1억 4천 준 것이 확인도 안 됩니다. 사실은. 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너무 착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네. 알고 있는데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아니 10년 것만 10년 동안 통산하니까 하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증여에 문제가 생겨서 조사다 걸리면 네. 부가저축기가 안 지났으니까 이게 과세는 될 수는 있죠. 그 대신 네. 5천만 원 공제받고 1억에 대한 건 추징하기 이런 건 때문에 불성실 미신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걸릴 수는 있지만 이분이 그런 걸까지 세무조사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예, 일반 국민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끝자리 1026번님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가제척 기간은 15년이고요. 네. 보통 10년이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들? 증여를 예. 동일 증여자 수증자가 동일인일 때 합산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산해서 과세를 하면서 공제도 10년 단위로 공제를 해주고 네. 과세 표준도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를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년 지나버린 거는 빼고 네. 새롭게 리셋되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부가저축 기간과 별개 문제로 예, 합산 과세는 10년. 네. 네. 그다음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도 상속인한 때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영향이 없어요. 거기도. 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자, 휴대전화 끝자리 1026번님의 질문입니다. 대구에 아파트 한 채 3억 정도와 시골 면 소재지의 농가주택 옛 흙벽돌 100년이 넘은 주택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흙벽돌로 네. 지은 주택이 100년이 넘어 보이는데 네. 그 집까지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이거 물어보시는 것 지금 같아요. 양도세를 묻는 건지 취득세를 묻는 건지 종합부동산세를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택이냐 궁금하신가 봐요. 다 달라요. 아 달라요? 네. 아. 취득세에서는 시골에 1억짜리 이하는 주택수 아예 빠져요. 아, 네네.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시골에 4억짜리는 다 빠져요. 네. 예. 그 대신 양도소득세는 네. 예, 시골의 주택이 대구 거다가 아파트하고 네. 예, 둘을 보유 기간 순서가 중요해요. 첫째 2003년 8월 1일 이후에 시골집을 취득을 했어야 되고 네. 시골집을 취득할 때 나는 대구 아파트를 먼저 갖고 있었어야 돼요. 네. 즉 대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시골집을 취득을 하되 네. 그거는 2003년 8월 1일 이후에 샀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주택수에서 빠져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예, 꼼꼼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2주택자가 돼버리면 대구 아파트 팔 때 비과세가 안 돼버리죠. 비과세가 안 되면은 세부담이 많을까요? 이게 아니, 많지는 흙으로 않겠지만. 된 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아니 지금 농가주택을 판다는 뜻이 아니라 대구 집을 팔 아파트를 거죠. 팔 때, 예. 네네. 그 대신 농가주택이 대구 아파트를 먼저 사고 네. 농가주택을 나중에 사고 네. 요거는 2003년 8월 8월 1일 이후에 1일 사야 이후에. 되고 네. 그러면 주택수 빠지니까 대구 아파트가 비과세. 네. 그 요건 충족 안 되면 두 채. 네. 두 채를 하더라도 네. 대구가 아니라 지금 시골 면 소재지에 100년 넘은 주택이면 땅이 아주 많지 않은 한 아주 비싸진 않을 요거 거 팔 아니에요. 때는 세금은 별로 없죠.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 1998년도에 예. 비과세 임대주택 해가지고 두 채를 구입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팔고요. 예. 한나에 지금 어머님이 들어가서 살고 계시거든요. 예. 세는 안 받고. 예. 그리고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는데 예. 매매가가 한 1억 4천 되는데 지금 1억 2천 정도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한 8억 정도 되는데 예. 이걸 구매를 한 8년 전에 4억 한 5천에 구매를 했고 예. 지금 현재 한 8억에서 7억 9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지금 팔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양도세가 뭐 1억 이상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네.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네, 뭐 정확한 봐야 되겠지만 98년도에 구입을 하셨으면은 네. 조특법 97조 2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2001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두 채를 사서 임대를 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 규정이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요건은 세무사님한테 97조 2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받으시고요. 예. 지금 오피스텔 취득은 언제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2020년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나요? 업무용으로 쓰나요?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일시적 일세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셔야지만이 지금 양도하는 집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오피스텔 먼저 처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피스텔 처분하고 이게 97조 2가 적용되면은 요거는 보유하더라도 주택수에 제외가 되니까 상관이 없죠. 예, 그 상관이 요건은 세무사님한테 검토 한번 받고 파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조특법이라는 게 조세 특례 제한법. 네, 네, 이분 같은 네. 경우는 97조 2항이란 네, 말씀이시죠? 예, 본인이 좀 알고는 계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또 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 예. 뭐, 증여 관련해서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예, 예. 아들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요. 예. 저는 그 부인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예. 그 제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예. 정여를 할 적에 예. 자식이 부모한테 정여할 때도 공제가 있는지 똑같아요. 5천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 10년 안에 5천만 원요? 그렇습니다. 10년간. 10년간 5천만 원? 네. 그렇고 네. 혹시 이게 그 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네. 부모 자식 간에 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대금 수수 관계가 입증돼야 되니까 예. 계좌로 자금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예. 시가대로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시가대로? 두 가지만 요건 충족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네. 그러면은 제가 네. 혹시 그걸 정여나 매매에 의해서 제가 소유를 할 적에는 네.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은 예.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 대신 취득세에서는 그냥 예. 업무용으로 내가 재산세를 내면 네.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분양받을 때는 업무용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네. 지금은 이게 그 전세를 주고 있는데 네. 입주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거주를 하고 있는지 거주를 계속 하고 사무실로 쓰면은 들어있는지. 주택수로 들어가 보니까 예. 내 주택의 양도에 영향을 받아버리세요. 네. 그렇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무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예. 네,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90년대 초반에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살다가요. 예. 2000년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 그 지금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1가구 2주택이에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용인에 살고 있는데 와이프 앞으로 집이 하나 있거든요. 예. 제가 세금 내는 게 어려워서 예. 그 강남에 있는 집을 먼저 팔게 되면 종부세가 세금이 얼마 나오나 해서 알아보려고. 양도소득세가요? 예. 지금 계산이 안 될 텐데 지금 얼마에 매매하시려고요? 지금 뭐 한 3억 대죠. 22, 3억 되고 용인의 집은 언제 사셨어요?
그것도 90년대 후반에 사가지고. 그런데 용인은 집은 해봐야 10억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인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강남집을 팔아버리면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세금이 거의 20%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4, 5억 나올 거라고 4, 5억. 이분이 취득가가 얼마라고 말씀은 안 하셨죠? 말라도 지금 대충 한 90년 3, 4억? 초였기 때문에 네. 이게 보나마나 뭐 지금 10배는 올랐거든요. 네, 네. 근데 용인 거는 10배 정도는 올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20% 가까이 나온다니까. 네, 그러면 4, 용인 5억이 거는 나오겠네요. 양도세 봐 2, 3억, 1, 2억밖에 안 나오는데 용인 것을 네. 먼저 처분한 다음에 강남 네. 거를 비과세 받으셔야 돼요. 순서를. 그 강남 거, 용인 거 팔게 되면 그거는 세금이 얼마 나오나요, 그러면? 그거는 한 1, 2억밖에 안 돼요. 2억이 안 될 거예요. 네. 아, 예. 네.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꼭 용인에 사셔야 되는 게 아니면 용인 거부터 파시고. 아, 용인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니. 네, 일단 이해는 되셨죠, 선생님?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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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휴대전화 끝자리 7337번님의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퇴직하고 광역시에 900평 정도의 올해부터 경영체 등록 후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금융소득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합쳐서 3,700만 원이 넘는데요. 3,700 넘으면 직불금 수령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직불금을 못 받고 농사를 지어도 농지 팔 때 양도세 관련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아, 직불금하고 네. 양도세 감면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요? 네, 이게 직불금은 모든 소득이 아마 포함될 텐데 네네. 양도소득에서는 사업소득하고 근래소득하고만 따져요.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 3,700만 아니면 네. 자기가 감면은 가능합니다. 네, 직접 네. 지으셨으니까 네, 자동 네. 감면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휴대전화 끝자리 1292번님의 질문입니다. 재개발로 단독 한 채가 아파트 두 채로 되었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신고하는 게 좋을지 저와 아내 따로따로 명의를 신고하면 좋을지 나중에 혹시 양도세가 절약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한 분이 두 채를 다 하고 있으면 종부세가 우선 부담이 될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작은 거를 분리시켜서 한 분이 갖고 큰 거를 또 한 분이 갖고 그래서 각각 한 채씩 갖는 것이 가장 세율이 유리해요. 그렇게 이름을 갖다가 나눌 때는 네. 그럴 땐 증여세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가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네. 6억 초과되는 것은 물릴 테니까요. 네. 준공 떨어지기 전에 증여를 했은 것이 가장 유리해요. 네. 재개발 재건축 중이라면 네. 아마 관리처분 계획은 떨어진 것 같고요. 근데 재개발로 두 채가 되었는데 하니까 이미 된 건가 싶어서 전 여쭤봤어요. 원 플러스 원 입주권 2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 네. 전화 한 통을 바로 받아봐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빨리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저 2016년도에 네. 빌라를 구매했고요. 예. 그 다음에 2016년 5월에 빌라를 구매하고 예. 2016년 6월에 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 지분 상속을 받았거든요. 예. 주택을. 예. 근데 2016년 빌라 구매한 게 아파트가 만들어졌고 예. 이제 팔려고 하는데 예. 양도세를 무는 건지 그걸 팔았을 때. 아버지가 상속받은 주택, 아버지가 그때 남기실 때 주택을 한 채만 남겼나요? 예, 상속받은 그렇죠. 아버지가 한 채 있었고 같이 사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같이 살았어요. 예, 예. 그러면 네, 독립적으로 경제 생활은 하고 네. 다 됐는데 예. 세대 분리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동일 세대로 상속을 받으셨으면 예, 예. 그때 당시에 따로따로 사시면서 집 한 채씩 갖고 있다가 합가했으면 몰라도 예, 예. 예, 아버지고 살다가 지금 상속을 각자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예. 그럼 합가는 언제 하셨나요? 합가요? 네. 아니 계속 그냥 적을 두되 지방에서 생활했거든요. 아. 주소는 같이 하되. 조금 더 그래서 예, 제가 증명은 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그거는 객관적으로 입증을 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님한테 예.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예, 예. 같은 집에 살면서 상속을 받으면 특혜를 못 받아요. 예. 원칙적으로. 근데 예. 그것이 다르게 살았다는 것은 입증해서 입증을 예.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고 하셔야 될 것 근데 만약 같아요. 입증하더라도 무조건 양도세는 물게 돼 있나요? 아니요, 비과세? 입증되면 가능해요, 비과세가.
아, 그래. 네. 먼저 취득한 주택은.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 네. 관계상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환 대표 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세무상담 한 달에 한 번 꼴로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안순환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는 4월 26일 수요일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